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제2장 재무회계 개념 체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회계 개념 체계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우선 여러분들은 지금 회계 실무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회계 실무는 회계 기준이라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장부를 작성하고 그리고 우리가 해석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러한 회계 기준을 만듦에 있어서 그 기초가 되는 회계 이론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기준이 왜 만들어졌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 기준의 취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취지를 회계 이론에서 끌어와서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회계 이론의 기초를 재무회계의 개념 체계다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자, 그럼 개념 체계의 의의를 한번 보시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우선은 자, 재무회계 개념 체계를 근거로 해서 회계 기준 유도가 된다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 이론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논리적으로 회계 기준을 만든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그 회계 기준은 탄탄한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회계 개념 체계에 의해서 재무제표의 성격이나 기능, 한계를 규정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아무래도 이론이다 보니까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뭔가 좀 지루한 면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그래도 우리가 배우는 그런 회계 기준들이 이러한 이론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나왔구나. 그것을 규정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배울 필요성이 있고요. 이것 또한 뭐 회계사 시험이나 뭐 공사나 공무원 시험에서도 개념 체계에 대한 내용도 간혹가다 나오니까 우리가 내용을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왜 나는지를 보자면 과거의 이제 회계 기준의 경우에는 개념적인 기초가 없었다. 개념적인 기초라는 말은 이론적인 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적인 바탕이 충분히 있지 않다 보니까 회계 기준 또한 뭔가 좀 튼튼하지 않고 계속 흔들린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경제 환경이 변화하거나 뭐 예를 든다면은 환율이 바뀌고 그다음에 이자율, 주가 그리고 연구개발비 투자가 이제 많이 증가하고 있죠. 이러한 상황들, 그다음에 뭐 글로벌화 등등의 상황이 딱 닥쳤을 때 회계 기준이 튼튼하지가 않다 보니까 계속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뭐 일관성 있는 회계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때 이 회계 처리를 하는 것이 맞느냐에 대한 논란이 생긴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상법과 세법의 영향을 받게 되거든요. 특히 회계 같은 경우는 법이 아닙니다. 회계는 기준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법보다는 우선할 수 없다. 법이 회계 기준보다 더 우선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법이나 세법이 바뀔 때마다 회계 기준 또한 흔들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좀 튼실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론적인 부분이 좀 필요하다라고 해서 회계 기준 안에 보시면 개념 체계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회계 기준이 이제 계속 재개정 이렇게 바뀌고 계속 수정이 되고 하는데 그때마다 기준들끼리 일관성이 없다는 거죠. 통일성 그런 것이 없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회계의 이론적인 부분을 가지고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기준을 만들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외화 환산 손익이나 연구개발비와 같은 예시가 있는데 뭐 예를 든다면 연구개발비 같은 경우는 비용 처리할 거냐 아니면 자산 처리할 거냐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느냐를 이야기했을 때 비용 처리하는 입장에서는 어떠한 이론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하는 거고요. 아니야, 우린 자산 처리할 거야 하는 그런 집단에 있어서는 그것과 관련된 또 회계 이론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좀 더 튼튼하게 회계 기준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는 개념 체계라는 회계 이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개념 체계의 목적 부분을 한번 보시면요. 자, 이런 회계 개념 체계 이론이 튼튼하게 있다면 첫 번째 회계 기준을 개정 하는 데 있어서 제정은 이제 새로 만든다는 거고 개정은 좀 수정하는 겁니다. 그런 거 할 때 회계 개념 체계 이론을 가지고 와서 검토를 할 수 있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재무제표 작성자 입장에서는요, 여러분들입니다. 혹은 우리 실무자들이에요. 기준에 모든 내용들이 나와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회계 담당자의 판단이 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회계 처리를 할 때 말이죠.
그때는 기준에는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봤을 때 개념 체계 부분을 가서 회계의 이론적인 부분, 개념 체계에서는 이러한 면을 강조하고 있으니 이렇게 우리는 회계 처리를 하겠습니다라는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뿐만 아니라 외부 감사인 회계사들이죠. 회계사들 입장에서는 이 재무제표가 국제회계 기준을 잘 따르고 있는지 그거를 따질 때 일단 IFRS 회계 기준도 보겠지만 뿐만 아니라 그 보고서가 개념 체계에도 잘 맞게 작성되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함에 있어서 감사 의견을 형성함에 있어서도 도움이 된다.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재무제표 이용자들, 투자자나 뭐 채권자, 정부 등이 있겠죠. 그러한 이용자들 또한 회계 기준과 추가적으로 개념 체계를 가지고 이 재무제표가 제대로 작성이 되었냐, 그리고 내가 원하는 재무제표냐, 그리고 이 회사는 내가 투자할 만한 회사냐, 그런 것들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 체계라는 것들을 아래와 같은 내용들을 배울 건데요. 이 내용들을 이제 배울 건데 하나씩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보고의 목적. 이거는 재무회계 개념 체계에 있는 내용이에요. 거기에서도 이제 재무보고의 목적이라는 것들을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기 보면 먼저 경영자가 기업의 재무 상태나 경영 성과 및 재무 상태의 변동 정보를 정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것. 이거 우리가 회계의 정의 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회계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정보 이용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랬죠. 그것처럼 이 내용이 비슷한 거예요. 회계란 무엇인가는 우리가 맨 처음 회계를 배울 때 정의를 배웠던 거고, 지금 이 부분은 개념 체계, 회계 이론에서는 재무보고는 다음과 같은 목적이 있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 건데, 먼저 이 정보 이용자라는 내용 요 똑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앞부분에 제가 체크한 얘네들 같은 경우는 유용한 정보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장이 다르고 단어가 좀 다른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거 너무 좀 혼동하지 마시고요. 이 정도는 뭐 비슷하구나 정도로 알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결국 같은 말 하는 거고. 자, 그다음에 재무 상태 같은 경우는 이제 재무 상태표를 통해서 표현을 할 것이고, 그다음에 경영 성과 같은 경우는 네, 손익계산서. 그다음에 재무 상태 변동은 자본 변동표를 가지고 설명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재무보고의 주요 수단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재무제표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바로 얘들이죠. 같이 일맥상통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재무보고의 목적 할 때 재무상태 경영성과 재무상태 변동에 대한 정보라고 했잖아요. 그 정보를 재무제표를 통해서 재무제표를 통해서 보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회계 정보는 재무제표 정보로 안돼 있는데, 우선은 제가 지금 체크해 드린 거 위주로 해서 한번 기억을 하시고 이해를 해 봅시다. 자, 아래쪽에 또 나오는데요. 재무 보고의 목적이라고 해서 이것도 또 똑같아요. 투자자와 채권자가, 이건 정보 이용자. 그 다음에 유용한 기업의 정보 보이죠. 정보를 제공한다. 결국은 회계란 무엇인가, 아니면 재무 보고의 목적, 뭐 정의, 재무 보고의 정의, 이건 정의고, 목적 이런 것들 이야기함에 있어서 결국은 지금 같은 말들을 조금 다른 문장으로, 조금 다른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회계는 무엇인가라는 것은 보통 회계 교과서에서 이야기하는 걸 뜻한다고 했고, 지금 보시는 재무 보고의 목적이라는 것은 개념 체계 그쪽에서 회계 이론에서는 또 이렇게 설명하는 거고, 결국 같은 말인데 조금씩 이렇게 표현하는 뭐 스타일이 다르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뭐 이러한 목적에서 의사결정은 그럼 뭘 하는 것을 보통 의사결정이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건데, 이건 한번 그냥 읽어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의사결정을 하는데 영향 요소는 기대수익, 요거 아까 전에 나왔던 것 기억하시죠? 미래 현금 흐름의 기대치. 이게 1장에서 회계란 무엇인가 회계 정의할 때 나왔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거의 지금은 일맥상통하는 거니까 서로 좀 링크 하셔가지고 연관 지어서 보시면서 이해하자는 겁니다.
자, 그럼 재무보고의 목적은 무엇이냐? 이게 다 개념책에 있는 내용들이라서 하나씩 보면서 이해를 해봅시다. 우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건데요. 유용한 정보는 미래 현금 흐름에 대한 전망을 평가하는데, 이게 이제 기대 수익이잖아요. 아까 전에 봤던 기대 수익, 네, 기대 수익이라는 거죠. 이게 기대 수익. 이걸 평가하는데 도움을 주는 정보를 뭐 이야기하는 것이고, 뭐 거기에서는 이제 자원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 자원을 어떻게 쓸 것이며, 그런 자원, 회사의 자원을 어떻게 청구할 것이며, 뭐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체크해 주는 것들 위주로 해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고, 책에 있는 모든 내용을 다 읽으려고는 하지 마세요. 저랑 같이 공부할 때는 일단 뭐 핵심적인 줄기들 위주로 같이 가져가시고, 여러분들이 2회독이나 3회독 하실 때 이제 좀 가지치기를 하셔가지고 읽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재무 보고의 목적이고, 그 중에서도 유용한 정보란 무엇인가잖아요. 근데 이제 아래쪽에는 좀 어려운 내용들이 이렇게 쫙 퍼져 있는데, 일단 유용한 정보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미래 현금 흐름에 대한 기대 수익이잖아요. 그걸 평가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정보다. 그럼 그 도움을 주는 정보에는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우선 경제적 자원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요거는 자산을 뜻합니다. 자산을 뜻하고, 그 다음에 기업에 대한 청구권이라는 거는 부채나 자본을 뜻하는 거죠. 부채나 자본. 그 다음에 자원이나 청구권의 변동, 요 정보는 손익계산서 계정이에요. 그래서 수익, 비용, 이익을 뜻하는 거죠. 최종적으로는 이제 이익이죠.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재무상태표 계정들, 그리고 2번 같은 경우는 손익계산서 계정인데, 결국은 유용한 정보라는 것은 재무상태표 계정, 재무상태표의 정보, 그리고 손익계산서의 정보, 그거가 대표적이다. 물론 재무제표라는 게 여러분, 재무제표가 우리가 5가지를 암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가 일단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이 두 가지 보고서들은 항상 뭐가 더 중요하다, 뭐가 더 중요하다 할 것 없이 다 중요합니다, 일단은. 근데 보통은 우리 교재에서는 재무상태표에 대한 내용들을 좀 많이 공부하고요. 그다음에 손익계산서는 뭐 재고자산을 한다든지 아니면 뒷부분으로 가서 공부할 때 또 추가적으로 나오는 뭐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선은 뭐 어려운 말들이 나오지만, 경제적 자원이라는 정보는 자산을 통해서 나타낼 수가 있고, 그 다음 기업에 대한 청구권이라는 정보는 부채와 자본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자원이나 청구권들이 변동하는 부분은 이익을 통해서 나타낼 수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도 변동은 이익, 그리고 경영 성과, 이런 식으로 키워드부터 제가 일단 잡아드리고, 자, 이 변동, 경제적 자원과 기업에 대한 청구권의 변동은 경영 성과라는 것을 통해서 대표적으로 알 수가 있는데, 그 경영 성과는 이익을 통해서 측정할 수 있다 이고, 이 이익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익 빼기 비용은 이익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우리 산식을 통해서도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핵심 키워드 기본적인 줄기 위주로 제가 잡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질적 특성이라는 건데요. 이 부분도 보통 뭐 일반적인 시험에서 좀 많이 나오는 건데, 이 그림을 한번 우리가 기억을 해볼 필요는 있겠다. 자, 우선 질적 특성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이 정보가 유용하기 위해서 갖춰야 할 속성, 그러니까 이 속성들을 우리는 질적 특성이라고 합니다. 정보가 유용하기 위해서 갖춰야 할 속성을 질적 특성이라고 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IFRS를 배우기 때문에 IFRS에서의 말하는 질적 특성 체계를 기억하시면 되겠죠. 혹시나 예전에 기업회계 기준, IFRS 이전의 기준을 가지고 공부하셨던 분들은 질적 특성 그림이 좀 다른데요 라고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지금 IFRS를 배우니까 수업은 IFRS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먼저 크게 재무보고의 목적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질적 특성, 그 중에서도 근본적인 질적 특성이 나오고요.
이게 좀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보강적인 질적 특성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세 가지,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고요. 그리고 그 하나씩 재무보고의 목적은 회계 정보는 유용해야 된다. 아까 우리 봤었던 그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근본적인 질적 특성에는 목적 적합해야 하며 표현을 충실하게 해야 된다. 그 다음 보강적 질적 특성에는 비교 가능성, 검증 가능성, 적시성, 이해 가능성이 있다. 요 순서대로 한번 봅시다. 자, 먼저 첫 번째 재무보고의 목적은 아까 앞부분에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유용한 정보이기 위해서는, 네, 여기서 이야기했었죠. 유용한 정보이기 위해서는 첫 번째 경제적 자원이나 기업에 대한 청구권, 그러니까 자산과 부채 자본을 통해서, 네, 그 다음에 자원 및 청구권의 변동은 수익 빼기 비용 이익, 그러니까 손익계산서 계정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정보들은 유용한 정보이다 라고 이야기했었고요. 그게 재무보고의 목적이고, 그 다음에 지금은 근본적인 질적 특성부터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근본적인 질적 특성의 대표 카테고리는 목적 적합성과 그 다음에 충실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키워드를 제가 일단 체크해 드리자면 목 그리고 표, 이거는 뭐 약간 키워드 앞 글자 따기처럼 암기를 좀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우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기에 앞서서 제가 설명을 하기에 앞서서, 자, 목적 적합성 안에는 목, 예, 확, 중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목적 적합성 안에 하위 요소들은 예, 확, 중. 이거는 시험 문제로도 뭐 나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다들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목, 예, 확, 중. 목적 적합성입니다. 자, 그럼 읽어보겠습니다. 자, 목적 적합성이라는 게 무엇이냐? 의사결정의 차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정보와 능력이다 라고 하고, 그럼 그 하위 요소들에는 먼저 예측가치, 우리가 이 정보를 보았을 때 미래 결과를 예측하기 위해서 사용 가능하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회계 정보를 딱 보면 앞으로는 뭐 수익이 얼마나 더 생기겠네, 비용이 얼마나 더 발생하겠네, 이런 식으로 미래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 그게 바로 이제 예측가치라는 요소고요. 정보의 요소예요. 자, 그 다음에 확인가치 같은 경우는, 확인가치는 항상 예측가치랑 좀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데, 과거에 이제 이런 식으로 예측을 했잖아요. 근데 그 예측을 했다면 이제 향후 뒤에 가서 과거에 했던 그 평가 혹은 예측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확인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예전에는 이거 피드백 가치라는 말을 썼었는데, 국제회계 기준에서는 이제 확인 가치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확인, 예측한 것을 나중에 확인한다, 이런 식으로 연관지어서 한번 기억하셔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중요성이라는 거는 정보의 누락이나 허위 표시가 다른 의사결정, 정보용자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정보만, 이 정보를 준다면 정보용자들이 의사결정을 바꿀 수 있겠네, 영향을 미칠 수 있겠네 하는 정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처럼 예측가치, 확인가치, 중요성 이런 것들이 이제 충족되는 정보, 회계 정보들은 목적 적합하다 라는 표현을 쓴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정도만 아시면 되고, 우선은 뭐 내용 한번 방금 알려드린 대로 앞글자 좀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중요성에 대한 뭐 이야기를 좀 하는 건데요. 뭐 이 정보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라고 했을 때, 우선 보시면은, 우선 여러분 매출액과 순이익을 가지고 이야기를 일단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둘 다 매출액 대비 이익률이 10%죠. 10%. 그쵸? 자, 근데 이렇게 둘 다 이익률이 10%이기는 한데요. 카페사의 경우는 매출액이 좀 규모가 큰 회사예요. 그 큰 회사에서의 10만 원이라는 순이익으로 인해서 10%. 그 다음 의뢰사는 매출액이 10만 원인데 순이익이 만 원, 좀 작은 회사네요. 어쨌든 여기도 10%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회사에 있어서 외화 환산 손실, 그러니까 외화 환산 손실 뭔지보다는 지금 손실이 발생했다, 요거 보세요. 자, 그럼 이 회사 입장에서는 이익 대비해서 이 손실의 손실이 차지하는 비율이
자, 가페사는 이미 규모가 큰 회사고 이익의 규모도 크기 때문에 이 2천의 손실은 2%밖에 차지하지 않는다. 하지만 의뢰사 같은 경우는 네, 규모가 작은 회사고 이익도 10,000원입니다. 그 10,000원밖에 이익이 나지 않는 회사 입장에서 1,000원이라는 손실은 10%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걸 봤을 때 요 의뢰사에서는 외화 환산 손실이 중요한 정보다 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가페사의 경우에는 2% 정도니까 중요하다고 할 수는 없다.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냐를 구분한다는 거예요. 예, 그런 뭐 사례를 보시면 되는 거고. 자, 이제는 표현입니다. 아까는 목적 적합. 자, 목적 적합성과 충실한 표현 이 두 가지가 근본적 질적 특성 대표 주자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목적 적합성 외우셔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표현 보자는 겁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완, 그 다음에 이것도 중, 그 다음에 오, 표완 중오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일단은 좀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목적 적합성 안에는 뭐가 들어있으며 그 다음에 충실한 표현 안에는 뭐가 들어있는지를 크게 암기를 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그 내용들을 풀어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험 공부를 하거나 함에 있어서 좀 도움이 되고, 특히 회계는 이제 이해를 하고 암기를 하느냐 아니면 암기를 하고 이해를 하느냐 이런 논란 많잖아요, 공부할 때.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회계 공부함에 있어서 일단 최소한의 것을 먼저 암기를 하고 나중에 이해를 하는 걸 전 또 추천드려요. 왜냐면 이게 더 빨라요, 회계는. 다른 공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회계는 제가 지금까지 계속 강의를 해본 결과 기초적인 부분, 핵심적인 부분은 일단 암기를 좀 하고 그 다음에 그것과 관련된 내용들을 하나하나 이해를 한다면 좀 더 머릿속에 빨리 들어옵니다. 그리고 공부의 그 진행 속도가 좀 더 빠르더라고요. 그러하지 않고 다 이해하고 내가 외워야지 하면 결국 안 외워요, 사람은. 외우는 게 귀찮으니까. 그래서 먼저 암기하고 좀 힘들더라도 기본적인 거, 핵심적인 거 암기하라는 거 암기하시고 그 다음에 내용들을 좀 보시면서 이해하시고, 그거 지금 이해 안 된다? 그럼 일단 넘어가시고, 그리고 나중에 다시 돌아와서 한 번 더 2회도 가시고 그리고 3회도 가시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실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자, 다시 이제 돌아와서 충실한 표현은 앞글자 따기로서 암기를 좀 해주시고요. 자, 충실한 표현. 이 정보가 충실하게 금액들이나 이런 것들이 정보가 표현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려면은 먼저 완전하고 중립적이며 오류가 없어야 된다. 이게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당연한 말들을 공부할 때는 좀 암기를 먼저 하는 게 좋아요. 당연하니까 이해했어 하고 그냥 넘어가기 십상이니까. 자, 완전한 서술은 정보 이용자가 현상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모든 이라는 단어가 키워드죠. 모든 정보를 재무 정보가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됐고요. 그 다음 중립적 서술. 자, 이거는 중립성이라고 해서 옛날에 이야기했던 건데 이 정보가 누군가에게 유리한 정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중립적인 스탠스를 취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뭐 사실 이 정보라는 게 이제 회계에서는 지금은 모범 답안을 말하는 거예요. 특히 지금 우리 개념체계 이론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보를 어딘가에 편향되게 하지 마라. 이게 사실은 뭐 모범 답안인데 나중에 실제로 보면은 회사가 본인들 유리한 대로 작성하다가 뭐 분식회계가 되기도 하고 뭐 그런 경우도 많이 발생하긴 해요. 그래서 회계 담당자가 좀 중요한 자리라는 거죠. 자, 다시 돌아가서 이게 편의가 없어야 된다라는 말은 누군가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거나 혹은 편파적이거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조작되지 않아야 된다. 중립적이어야 된다. 이거는 뭐 말 들으면 바로 이해가 되시죠? 그다음 오류가 없어야 된다. 이것도 당연한 거죠. 우리가 적어도 돈을 관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그걸 감시하는 사람들인데 일단 뭐 현상의 기술의 오류라는 말은 이제 금액 같은 대표적인 예가 금액이죠. 금액을 0 하나를 빠뜨린다든지 더 0 하나를 넣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큰 사고가 발생하겠죠. 그 다음에 회계 처리나 보고 절차 이건 이제 회계 처리 보고 절차 같은 경우는 회계 기준에 맞춰서 절차상의 오류가 없어야 되고 이건 뭐 그렇구나 할 수 있는 당연한 말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강적 질적 특성. 방금까지는 이제 주요 질적 특성 혹은 근본적인 질적 특성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는 그 밑에 깔려있던 보강적인 질적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정의란을 보시면 목적 적합하고 충실하게 표현된 정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아까 근본적인 대표적인 두 개의 질적 특성을, 근본적 질적 특성입니다. 이거 앞에 건 일단 그 질적 특성의 유용성을 보강해주는 역할. 자, 그래서 구성을 보면 비교, 검증 가능성, 적시성, 이해 가능성인데, 지금 보시는 것 중에서 예전에 근본적 질적 특성에 들어가 있던 애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국제계 기준에서는 중요도가 조금 상대적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보강적으로 밀어낸 거죠. 어쨌든 우리는 IFRS 하니까 IFRS 하는 대로 보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비교 가능성입니다. 우선은 이 정보는 비교 가능해야 된다 라는 게 비교 가능성인데요. 그거는 밑에 요 유형을 보시는 게 좀 더 이해가 빠를 겁니다. 비교 가능성은 이제 기업 간 비교 가능성이 있고 기관 간 비교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삼성전자가 있고 LG전자가 있어요. 그럼 이 회사 둘 다 이제 전자회사인데, 물론 조금 세부적으로 다루는 분야가 좀 다릅니다만,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는 회사들이니까 이 정보들을 딱 봤을 때 비교가 가능하려면 회계 기준에 맞추어서 일정한 구성을 잘 따라서 그 보고서를 작성해야 되겠죠. 예, 그렇게 한다면 기업 간 비교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회계 정보는 비교 가능성이 높아야 된다라고 했을 때 비교 가능성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첫 번째로 이렇게 회계 기준에 맞춰서 잘 작성했다면 기업 간의 비교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럼 유용한 정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자, 그다음에 기간 간 비교 가능성 같은 경우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나중에 회계 그 재무제표를 열어보면 아시겠지만 단기가 있고 전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기 정보와 전기 정보를 같이 이렇게 보여주거든요. 그 말도 그거예요. 일단 이 두 개 다 단기 정보든 전기 정보든 간에 회계 정보를 회계 기준에 맞추어서 작성했기 때문에 두 개 다 비교가 가능하다는 거죠.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의 제 52기가 2020년 말 기준이죠. 52기고, 그 다음에 51기는 그 이전 기가 되겠고, 50기는 또 그 전기. 자, 그래서 이 날짜를 잘 보시면은 코로나 그 이후에요. 그래서 그러한 자료들이기 때문에 한번 의미 있게 볼 수 있는 자료인데, 우선 51기 2019년 말에 코로나가 발생했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 2020년에 우리나라에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쫙 퍼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의 재무 상태를 한번 보시면 유동자산의 경우는 오히려 더 늘었다는 사실,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어요. 우선 방금 수업 내용과 관련된 것만 일단 이야기를 해보자면, 지금 그 단기 그리고 전기, 전전기 이런 식으로 기간별로 비교할 수 있게끔 보고를 하고 있죠. 이게 바로 비교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손익계산서도 한번 보자면, 손익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는 수익이 오히려 2020년에 조금 늘었어요. 조금 늘었고, 그리고 영업이익도 보시면 그 전기에 비해서는 조금 더 늘었죠. 물론 전전기에 비해서는 떨어졌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간별로 비교를 할 수 있죠. 이런 거를 기간별 비교다 라고 표현한다는 거, 그걸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이것처럼 제가 관련된 재무제표 이런 것들을 다트에 가가지고 여러분들하고 함께 보면서 좀 더 실제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끔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검증 가능성 부분을 볼 건데요. 자, 검증 가능성 같은 경우는, 자, 요거는 합리적인 판단력을 가진 독립적인 서로 다른 관찰자들. 이거는 뭐냐면 누가 이거를 측정하더라도 누가 하더라도 같은 그 수치가 관찰된다. 같은 수치를 확인할 수 있다. 그겁니다.
그걸 좀 어렵게 쓴 거죠. 그냥 독립적인 서로 다른 관찰자들이 그거를 의견을 일치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좀 어렵긴 한데 이게 이제 회계 기준 안에 쓰여져 있다 보니까. 그리고 회계사나 뭐 공사나 공무원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문장에 조금 익숙해지셔야 돼요. 결국은 이제 시험에는 이 문장을 그대로 가져와서 쓸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건 자주 읽으면서 익숙해지는 수밖에 없다는 거. 저는 이제 내용 설명만 이렇게 드릴 수밖에 없고요. 자, 그다음에 적시성. 회계 정보라는 것은 제때, 적시에 제공되어야 한다. 뭐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해 가능성. 정보의 유용성을 위해서는 정보가 이용자에게 이해 가능해야 된다라는 건데 이것도 내용을 보시면 명확해야 되고 간결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합리적인 수준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부지런히 정보를 분석하는 정보 이용자라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끔 작성되어야 한다.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보강적인 질적 특성의 적용상 유의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이제 하나의 보강적 질적 특성이 다른 질적 특성의 극대화를 위해 일시적으로 감소를 이게 하나의 질적 특성이 이렇게 증가한다고 해서 다른 것도 같이 증가되는 게 아니라 서로 상충되는 경우도 있어요, 한 번씩. 그래서 이게 일시적인 감소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하나의 질적 특성이 강조가 되지만 이 정보를 그 질적 특성에 맞게 작성을 해보니 다른 질적 특성은 오히려 특성이 감소가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럴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예시는 뭐 밑에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